머리를 좀 다듬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정신병동 입원 일기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생겼고, 작가님은 꿀비라는 작가님이고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이렇게 엄청 많이 미리 좀 체크해놨습니다. 차근차근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신병동 입원하시고 나서 이분이 이제 만화들을 그리시고 그거를 기록으로 하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쫙, 아이고. 이거고. 근데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한 일기들이고, 그래도 얘기할 만한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보니까 근데 저도 정신과약을 1년 반 정도 먹었었어요. 2019년 말부터 2021년 초까지. 근데 살이 7kg 정도 찌더라고요. 저 살찌는 체질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저는 평생 그렇게 살찌는 체질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갑상선 호르몬 관련해서는 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때를 좀 제외하고는 평생 거의 살쪄본 적이 잘 없는데, 정신과약 먹을 때 7kg가 쪘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20kg인가? 하여튼 굉장히 살이 많이 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살이 찌면 또 이 한국에서는 특히 여자로서는 너무 힘들잖아요. 건강뿐만이 아니라 인식적으로가 살찐 여자를 이렇게 좀 사람으로 잘 인식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게 있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울함을 벗어나려고 우울증 약을 먹은 건데 살이 찌니까 그것 때문에 더 우울하고 악순환이지 않을까? 여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포기. 주치의를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이 포기하라고 했다. 포기는 배추 살 때나 하는 말이라 했으면서 나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포기는 뭘까? 뭘 포기해야 할까? 교수님이 정리해 주셨다. 바람과 욕망을 갖지 않는 것, 즉 욕구를 버리는 것. 근데 그럴 순 없죠. 네. 어떻게 일말의 바람과 욕망도 갖지 않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가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포기하라고. 엄마의 사랑을 포기해라. 뭘 포기해라. 이런데 그거는 본인이 해볼 만큼 해보고 자연스럽게 포기가 되는 경험인 거지, 내가 포기해야지 결심을 한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의사가 잘못 말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바람과 욕망을 갖지 않는 그런 초연한 태도는 일부의 성직자를 제외하고는 거의 갖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내가 병이 들고 나이가 들어도 바람과 욕망이라는 건 없이는 죽은 자와도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런 바람도 욕망도 없다면 죽는 이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바람과 욕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개입이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나에게 교수님께서 포기하라고 하셨다. 욕구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어려워요? 이런 말을 하는 이 정신과 의사도 바람과 욕망이 있을 거예요. 자기 부인에 대해, 자기 자식에 대해, 이 나라에 대해, 어떤 의료 체계 시스템에 대해 분명히 뭔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남에게는 욕구를 버리는 게 쉽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오만이죠. 오만이고 잘못된 거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심술이 올라왔다. 교수님은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덩치도 좋으시고 머리숱도 많으시고 키도 크시고 배도 안 나오시고, 근데 포기하신 적이 있으실까? 그래서 부처가 왕자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걸 다 가져본 거죠. 돈도 가져보고 여자도 가져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다 누리다가 이제 그것의 부질없음을 깨닫고 이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 영성의 최종 단계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전폐했던 거잖아요. 원하지 말라. 욕망하지 말라.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많이 가져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가져보지조차 못한 사람은 우선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제 한동안 좀 존중했던 뉴에이지 영상가 중에 틸 스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성을 3단계로 표현을 했는데 1단계는 우선 원하는 걸 가져보는 단계예요. 원하는 걸 많이 가져보는 겁니다. 하지만 이 1단계에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그 반대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예뻐지고 싶은 이유가 영성의 1단계에서는 못생긴 것이 무섭기 때문이에요. 즉, 그 예쁜 상태를 순수하게 원하는 게 아니라 못생긴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예쁜 상태를 원한다는 거죠. 결국은 예쁨을 추구하면서도 계속해서 못생겨서 버림받는 게 두려워 이런 마음이 계속 있는 거예요. 영성의 2단계는 그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극단의 공포의 대상이죠. 예를 들어 가난해지는 것, 혼자가 되는 것, 못생겨지는 것. 그 공포를 직면을 하는 단계예요. 그게 영성의 2단계고 영성의 3단계가 바로 어떤 것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없이 순수하게 무언가를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현대인의 대부분은 다 1단계인 것 같아요. 뭔가에 대한 공포로 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처럼 그렇게 많은 거를 자기가 누려보고 가져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2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 1단계만 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간호사 선생님이 나에게 물으셨다. 꿀비님 자존감은 0에서 100까지 중 몇이에요? 마이너스 35요. 간호사쌤의 표정이 어두워지셨다. 아니 제가 0부터 100까지 범위를 설정해드렸는데 마이너스 35요? 꿀비님은 사람들과도 잘 지내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또 좋은 대학 출신에 그림도 잘 그리고 아직 젊어요. 그런데 마이너스 35라고요? 저는 이 간호사의 개입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아주 많은 걸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찌 보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받아들일 때 저는 자존감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 간호사는 너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잖아.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야 이 논리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따지면 잘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저의 못난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잘하는 것도 많지만 나의 못난 모습 중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거거든요. 저 사람은 장점만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저거는 적절한 개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병원에 똑똑한 꽃돌이가 왔다. 어이없는 이야기를 했다. 저는 제가 못생긴 것 같아요. 제가 잘생겼다고요? 평소 나를 사랑하려면 이렇게 하찮은 존재를 어떻게 사랑하나? 자기 사랑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겼다. 좋은 학교도 나왔고 다정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고 재능도 많고 너는 소중하고 멋져. 이것도 잘못된 말이죠. 그러면 내가 좋은 학교 안 나오고 아빠가 폭력범이고 재능이 없으면 나는 안 소중하고 안 멋진 건가요? 이것도 아주 단순하고 잘못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 장점에 그렇게 집중을 하고 난 이게 잘났으니까 난 소중하고 멋진 사람이야.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내가 그런 조건들을 잃어버렸을 때 어떡할 거죠? 나는 어릴 적부터 특이하단 말을 많이 들었다. 그런데 기분이 썩 좋지 않았다. 특별하다는 건지 이상하다는 건지 헷갈렸기 때문이다. 나는 평범하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려운가 보다. 그쵸. 근데 특이하다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심리가 보통은 부정적인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특이하다는 말을 할 때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톤으로 혹은 중립적인 톤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불쾌할 걸 알면서도 특이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의도 때문인 거죠. 사실 특이하다는 말 자체라기보다. 그리고 특이하다는 말이 갖는 어감도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내 삶이 영웅서사다. 그리고 진행 중이다. 나는 시련과 고난 단계에 있는 거야. 힘내서 잘 이겨낼 거야. 나는 영웅이 될 거야. 우리 모두는 영웅이고 우리 모두의 삶은 영웅서사이다. 공부를 하다가 영웅서사 파트를 보는데 그 진행이 너무 내 인생과 똑같은 거다. 그리고 나는 시련과 고난 파트에 다다라 있었다. 여기서 잘 해나가야지 나는 영웅이 될 것이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영웅이 아닐 수도 있죠. 영웅이 왜 돼야 되죠?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내가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난 그만큼 더 빛나야 돼? 그만큼 나는 특별한 존재여야 돼? 이런 고집도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왜냐면 그럼 막바지에 갔는데 내가 영웅이 아닌 걸 깨달았으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한테 엄마가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너가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는 훌륭한 심리상담사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한 적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교수님한테 하니까 그거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너무 많이 힘들었다면 내담자에게 전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건 그렇게 옳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 고통이 만약 내가 훌륭한 심리상담사가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내 고통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실현과 고난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영웅 단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이 실현과 고난 단계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잠시 잠깐은 위안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나는 꼬리를 펼치지 않은 공작이 아닐까?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아름다운 날개를 펼치기 무서워하는 나비는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저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나는 공작도 나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는 이 모습 그대로 아주 초라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나에게 있는 이 고통을 못 받아들일 때 난 사실 숨겨진 부잣집 딸이 아닐까? 나는 사실 아직 발굴되지 못한 숨겨진 엄청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자꾸 그 반대급부를 가져와가지고 나의 이 비참함을 덮으려고 해요. 잘못된 거예요. 나는 공작도 아니고 나비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뭐 어떡할 건데? 그럼 그 고통에 대한 이유를 어디서 찾을 건데? 어? 이거 좀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네. 뭐 약을 먹고 22kg가 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대학원이 가고 싶어서 대학 졸업 후 대학원에 가고 싶었다. 부모님은 극심히 반대하셨다. 석사 하고 싶어요. 안 돼. 임용고시 봐. 나는 선생님이 되기 싫었다. 붙을 자신도 없었다. 나도 엄마같이 바쁘고 일만 하고 애기 안 예뻐하게 되면 어쩌지? 안 돼. 난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대학원은 붙었고 엄마 아빠는 등록금을 전날까지 주지 않으셨다. 나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나 노래방 도우미 할 거야. 아빠는 더 충격적 발언을 하셨다. 너 못생겨서 노래방 도우미 못해. 결국 등록금은 받았다. 근데 왜 동생은 순순히 보냈어요?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우선 대학원 등록금을 왜 엄마 아빠가 줘야 돼요? 이 생각도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대학원 등록금을 왜 엄마 아빠가 줘야 되며 그것에 대한 협박이 기껏해야 노래방 도우미예요?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한 말은 못생겨서 노래방 도우미 못해? 이것도 참 너무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아빠나 되는 사람이 이런 말 한다는 게. 동생은 순순히 보냈다고? 동생은 투자 가치가 있었겠죠. 이게 남자들을 학교를 보내는 게 옛날에는 여자를 학교를 보내도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이 적기 때문에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투자 가치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자된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는 내가 100만 원을 썼을 때 1000만 원을 얻을 수 있는 자식한테 돈을 쓰고 싶지 않겠어요? 투자 가치로 생각하는 거야. 부모도 사업가라고 생각하면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정말 진짜 솔직해진다면 사업가의 입장으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이 쪼들리는 살림에 얼마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것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더 가능성 있는 쪽에 투자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정된 자원을? 그러다 보니 남자를 밀어주게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참 그게 그래요. 어떡하겠습니까?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인생은 꽃길, 그래도 꽃길이 펼쳐질 거야. 꽃길이 안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럼 꽃길이 안 펼쳐지면 어떡할 거야? 꽃길이 아닐 수도 있어. 왜 자꾸 어딘가로 도피하려고 하죠? 왜 나는 영웅이 돼야 되고 왜 나는 꽃길로 가야 되고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 나는 꽃이야. 이 사람이 계속 책 내내 자꾸 그런 얘기를 계속해요. 나는 알고 보면 영웅일 거야. 나는 나비일 거야. 나는 꽃이야. 너는 꽃도 아니고 나비도 아닐 수도 있고 너 공작도 아닐 수도 있어. 그냥 이런 삶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도 있는 거예요. 예. 계속 꽃을 강조해요. 모두가 꽃이야. 활짝 핀 꽃이 될 거야. 뭘 모두가 꽃이야. 왜 꽃이어야 되는데. 저런 생각하니까 우울하지. 내 삶이 한 폭의 그림이 되기를 잘 해낼 거야.
그림이 아닐 수도 있지. 잘하지 못할 수도 있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오히려 내가 꽃이 아닐 수도 있다. 내가 잘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내 모든 모습을 사랑해주세요. 나는 멋져 보인다. 명문대를 졸업했고 명문대 박사과정을 했고 유명인 거래를 했다. 하지만 현실은 이렇다. 비정규직, 이혼녀, 모아놓은 돈 없음, 기분장애 환자.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인데 모두 다 사랑해달라는 건 무리인가? 하긴 나도 맨날 나를 비하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는데 타인에게 바라는 건 모순이지. 그래도 난 알아. 엄마가 날 사랑한다는 걸. 엄마가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은 아마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뭐 물고 빨고 막 좋아하고 이런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가장 동의하는 사랑의 정의는 마치 돌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그 나탐이라는 영성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한 말인데, 우리가 사랑을 뭐 거울에 뽀뽀를 하고 막 너는 예뻐, 뭐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이런 거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랑이라는 건 그 존재에 대해서 마치 돌을 바라보듯 아무런 의미 부여를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저는 이 정의에 가장 동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명문대를 졸업했든 내가 이혼녀든 그걸 돌처럼 바라본다면 그거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막 이혼녀여도 괜찮아, 이혼을 하는 것도 장점이 있을 거야, 이딴 식으로 자꾸 뭔가 장점을 찾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긍정화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아주 부정적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걸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꾸 나는 꽃이다, 나는 나비다, 나는 영웅이다 이러면, 이런 이유는 내가 너무 영웅이 아니고 내가 나비가 아니고 내가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반대의 개념을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지.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것도 그렇고, 사랑 못 받을 수도 있지. 이러니까 힘들지. 이러니까 오늘의 고통이 내일의 의미가 되기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의미 없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네. 힘내자. 잘 될 거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 알콩달콩 가정도 꾸리고 월급 받는 재미도 느끼고 아기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뭐야, 가정 꾸린단 말 두 번이나 했네. 그쵸. 뭐 그런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도 월급이라는 것 자체도 그 소속의 그 체계에 순응해서 살아가야 돼요. 저도 잠깐이나마 해봐도, 뭐 월급은 아니고 또 다른 형태였지만 어딘가의 체계에 순응해서 소속돼가지고 하는 게 괴롭더라고요.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 소속되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은 약간 그 관계는 현재보다 반드시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게 저한테 평생 연락 안 하다가 자꾸 온라인 청첩장을 보내는 사람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제가 개종색을 했어요. 왜냐면 아무런 유대관계가 현재는 없는데 자기한테 관심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난 비혼식도 안 할 건데 난 돌려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그리고 저는 그들이 그렇게 결혼 제도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제가 곁에서 지켜보면서 느낀 게 있잖아요. 정말 결혼과 잘 어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 자체를부터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충분히 그 결혼 제도에서 많은 이익을 얻고 정말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어딘가에는. 근데 제가 바라보던 그 사람들은 그렇게 결혼 제도에 누군가와 살을 부대끼며 사랑하는 것을 그렇게 최적화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어떻게 그들의 결혼을 축복할 수 있겠어요. 자,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말도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잘 안 됐을 때 그 상태와 함께 할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건데 뭘 잘 될 거야, 그건 속임입니다. 속임. 모든 것은 결국 내 탓이다. 내가 병을 진단받았다. 엄마, 나 이거 서운해. 너 오늘 약 먹었니? 아빠, 내가 요즘 좀 힘드네. 너 그거 병원 바꿔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서운한 걸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병 때문이 된다. 네, 이걸 제가 요즘 느끼는데, 저도 되게 똑똑하고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약간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이런 생각이 박혀 있으면 이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 생각이 박혀 있으면 이 사람 말을 안 들어요. 경청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충 흘려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아빠한테 무슨 얘기를 하든, 쟤는 정신병자니까 제 말은 주의 깊게 들을 필요가 없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뭔가 저 사람은 좀 이상하다고 느낄 만한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하는 말 자체가 틀린 말이 아니어도 그들이 제 얘기를 귀 기울여 주지 않는다는 걸 느끼거든요. 가끔씩. 그럼 되게 화가 많이 나죠. 왜냐면 설령 내 상태가 어떠하든 내 말 자체가 항상 틀린 건 아닌데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생각조차 안 해요. 왜냐면 이 사람은 이상해 라고 딱 관념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하는 어떤 말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그 사람 말이 항상 틀린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충 들으니까. 왜냐면 저 사람 말은 주의 깊게 성의를 갖고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딸일까? 엄마 친구가 오셨다. 어머, 미술하면 불어 알지? 나 불어 선생님인데 논문 쓰려면 제2 외국어 했지? 일본어 했어요. 아, 1어 했구나. 내가 1어도 하지. 근데 잘 못해요. 엄마가 나 박사과정 중이라고 자랑했나 보다. 저분은 내가 이혼녀의 기분장애 환자인 걸 알까?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법. 왠지 부끄러웠다. 숨고 싶었다.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한국은 워낙에 그게 되게 심하잖아요. 이 사람이 뭐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막 되게 띄워주다가 조금만 실수해도 바로 밟아버리고 그런 동경과 멸시? 이게 굉장히 스위치가 빨라요, 한국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이 조금만 내가 뭔가 배울 점이 있는 것 같으면 바로 엄청나게 동경을 해요.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가 이 사람에게서 좀 싫은 점이 발견되면 바로 악마로 만들어버려요. 네.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이 동경과 멸시의 전환이.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살아가다가 저를 되게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장점을 발견하면 뭐야, 얘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그렇지. 난 입체적인 존재니까 이런 건 못하지만 이런 건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되게 단편적으로 평가하고 싶기 때문에 저 사람 병신이라고 생각을 하면 저 사람이 설령 정점을 갖고 있어도 니까짓 게? 이런 게 있어요. 아니면 뭐야, 병신인 줄 알았더니 저런 거 잘한다고? 하면서 갑자기 또 태도가 확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혼녀라는 건 명문대를 나왔다는 거 둘 다 그냥 하나의 특성일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멸시해야 되고 동경해야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는데 너무 그게 쉬운 이 사회에 살다 보니까 우리도 스스로를 그렇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다가 난 이거 되게 못하니까 병신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이 스위치가 굉장히 심하다. 되게 쉽다 이 스위치가. 근데 그럼 되게 힘들죠. 그래서 저도 뭔가 사람들이 제가 어떤 저의 뭐 장점이나 능력을 얘기했을 때 오 이런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나의 어떤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걸 드러냈을 때 이런 것도 그냥 내가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그냥 저 사람은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바라봐주는 안정된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대체로가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이거 빨리 판단해가지고 평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 좀 좋은 점이 보이면은 바로 뭔가 이렇게 내 옆에 두려고 하고 아니면 동경하다가 뭔가 좀 내 생존을 위협할 만한 특성이 보이면 바로 버려버리려고 하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되게 훌륭하고 생존력이 높고 좋은 특징이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그렇구나 바라봐주고 또 이 사람이 또 되게 열등하고 생존력을 저하시키는 안 좋은 특성이 있어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바라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세상 안 되죠. 그래서 참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듣지 않는 성의 없게 듣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씩 만날 때 전 너무 화가 많이 나고 그리고 성의 없게 듣는다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막 많은 곳에 민원을 넣고 항의하고 했는데 그냥 만약에 제가 하는 저라는 사람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제가 똑같은 말을 했어도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들었겠죠? 훨씬 주의 깊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 말은 그렇게 주의 깊게 들을 필요 없다 라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대충 듣는 거거든요. 성의 있게 주의 깊게 듣지 않고 대충 듣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놓치는 게 생기고 제가 화나는 일이 계속 생기는 거겠죠. 그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차단하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어제도
누가 온라인 청첩장을 보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평생 연락 없다가. 그래서 바로 얘기해줬습니다. 이렇게 안 친한 사람한테 이런 거 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 사람과 보냈던 시간이 이렇게 좋은 기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고 차단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병신 같은 가짜 인간관계를 하고 싶지도 않고, 저를 성의 없이 대하고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하는 요구들을 대충대충 흘려듣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성의 없이 대처하는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다 잘라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좀먹거든요. 나를 스스로 가치 없게 느껴지게 만들거든요. 다 잘라내고 다 차단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제가 또 요즘은 사실 책을 잘 안 읽게 돼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언어를 통해 나를 자꾸 주장하는 것보단 예술적인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계속 또 그림을 그릴 거고, 그것도 계속 올릴 생각입니다.